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2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중량급이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계획만 있을 때, 모가미급도 초기일 때죠. 둘 다 이제 다 모습을 드러냈고, 또 그 사이 한국과 일본의 또 세계적 질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작년 한 중반기부터 또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량급과 모가미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일단 재원 비교부터 해서 이제 그 의미, 각각의 뭐 출력이나 무장이나 레이더나 그리고 기존의 다른 해상 전력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이건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정보가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안목을 키우면 그 뒤에 있는 각국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하고요. 하고 봤더니 막 슬라이드가 좀 많더라고요. 좀 빨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슬라이드로 오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왜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건에 대해서 남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이 일본 무기 체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시고 저도 많이 참고하는 나무 위키 같은 걸 보면 특히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를 지나치게 낮춰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겸손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일배류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작성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소위 국방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게 관련돼 있고 소위 뭐 국방 평론가라 하는 사람은 전직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부 출신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무기 체계보다는 해외 무기 체계가 좋다라는 것이 당연히 일단 외국의 무기상 입장에서는 그런 유리한 측면을 부각을 시키고 그들한테 유리하게, 또 하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강한 나라들한테 같이 손을 잡아야 되면서 북한을 적대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계속 반복해서 전달이 돼요. 많은 분들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보는 걸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힘이 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국방 기자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즉 엔터테인먼트를 시켜주면서 요쪽으로만 쳐다봐, 이쪽으로만 쳐다봐, 이게 전부 다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전기차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불나면 안 꺼져요. 소방차가 물을 뿜어도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폭탄치는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사고가 나서 그게 노출이 되더라도 그게 전기차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급발진 있었을 때도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이 급발진으로 희생됐는데 급발진 못 찾잖아요. 우린 못 밝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방을 다뤄서 그러는데 군사 무기에 보면은 민간 차량과는 다르게 전자파 차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시에는 EMP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저 숨어있는 전자기기까지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민간의 급발진도 상당히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개하고 고치거나 기준을 바꾸면 될 텐데 안 그러고 숨긴단 말이죠. 그거는 그 뒤에 자동차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군사 문제 같은 거는 그거보다도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문가라고 유튜브나 뭐 뉴스에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거나 설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 안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고, 아직은 대부분이 그렇지. 과거의 시기입니다. 촉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과의 문제도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궁금해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루기까지 또 한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가미급 한번 볼게요. 모가미급이 지금 현재 6척 정도 건조가 되고 일본이 차기 주력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존의 오래된
옛날 배들을 다 대체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쭉 적은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그리고 좀 이따 시작될 FFX4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2척, 처음에 22척 이야기 하다가 12척을 끊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배치 1, 배치 2예요. 근데 배치 1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8년부터는 배치 2가 돼서 32년까지 되면은 24척이다. 그러면은 단일 종류의 함정, 일본이 이렇게 단일 함정을 이렇게 많이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게 주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일본의 해상 자위대 전력이라는 것이. 예. 자, 같은 시기에 우리는 인천급 6척, 대구급 8척 끝났고 충남급 1번함이 인수됐죠. 그래서 우리도 32년 정도 되면 모가미급이 24척이 완성될 때쯤 되면은 우리도 육사 24에 26척을 가지게 됩니다. 비싼 급으로. 그 중에 중간급에 있는 충남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숫자도 비슷하잖아요. 또 우리 KDDX가 되고 중형 항모가 되고 이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지스급 구축함 숫자도 양쪽이 비슷하고 우리는 항모 가지게 되고 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비등비등하다는 것 자체도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과거 한때 세계 2위의 해군으로까지 불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5, 6년간 한 10여 년간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성비 있게 전력을 진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력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 노름이나 어떤 자본 노름에서 그걸 강력히 누르고 여기에는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는 연구자 내가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무기를 만든다.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볼까요? 자, 두 가지가 있죠. 그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커진 건데 이게 배가 엄청 커요. 이제 배치 1이 5,500톤이고 만재 배수량, 배치 2는 6,200톤이나 되니까 우리 이순신함보다 커요. 반대로 우리 이제 이에 대비해서 우리 충남급은 4,300톤이니까 배가 훨씬 작습니다. 예. 좀 이따 레이더 같은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무기 체계 같은 것도 뭐가 이래서 배치 1에서 배치 2로 가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예. 비교하기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뭐 아덱스나 DX 코리아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뭐 주로 또는 마덱스가 맞겠네요. 우리 이제 전투 함정의 가장 핵심 부위에 있는 함교 밑에 제일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는 전투 정보실입니다. 예. 여기에 디자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가미급입니다. 예. 쭉 둘러서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요즘 전차 같은 데서 적용하려고 하는 가상으로 다 바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창문이 있는 것처럼 바깥을 다 내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서 뭘 줄였느냐. 이 정도 급의 배면은 과거로 치면 한 200명 정도의 성종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90명. 자, 배가 우리 충남급보다 훨씬 큰데도 90명, 충남급 125명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도 크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참고가 되는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출력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추진 기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달라요. 모가미급은 MT30 가스터빈, 우리도 같아요. MT30은 상당히 서방권에서는 안정적인 엔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대부분 쓰는 것 같거든요. 우리하고 일본 다 쓰잖아요. 벌써 이게 우리 좀 전에 우리 호위함들 26척이고 여기 일본 24척인데 그거 합치면 50척이거든요. 50척에 다 MT30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들어가고 디젤 엔진이 2개 들어가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배는 뭐냐면은 디젤 엔진이 돌다가 출력이 더 필요하다. 그게 또 뭐 통상적으로 한 15노트까지 근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가스터빈이 같이 돌기 시작하는데 얘들은 전기를 가운데에 매개하지 않고 다 기어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본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일본은 디지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늦은 편이에요. 우리에 비해서는. 대신에 기계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어로 해결했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겠죠. 예. 저도 일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조립이 진짜 잘 돼 있다.
걸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디젤 엔진과 디젤 D, A, 엔더, 그 다음 가스 출력을 같이 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항 속도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디젤 엔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절약하고 필요하면은 가스가 합친다. 그래서 MT30을 마력으로 치면은 5만 마력 정도 돼요. 여기에 디젤 엔진까지 덧붙여지니까 최고 출력이 7만 마력이에요. 자, 같은 경우 우리 중량급을 볼까요? 여기 대구급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급도 거의 비쌀 거예요. 여기 MT30 하나 들어가고 위에 두 번째는 우리는 엔진이 아니고 전동기가 들어가요. 전동기가 들어가고 디젤은 발전기로 씁니다. 예, 디젤은 기아로 안 물려 있어요. 디젤은 발전기고 전동기를 통해서 15노트까지 가요. 근데 15노트가 넘는 속도가 필요하다. 전투 기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젤은 전기를 떼요. 전기를 떼고 가스 터빈만으로 돌아요. 그래서 한 배가 낼 수 있는 총 파워로 치면 이것 밑에 것도 한 7만 마력 될 건데 우리 충남급도 그런데 전기하고 가스를 같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출력은 가스 터빈 출력이에요. 5만 마력이에요. 그래서 자, 이래 되면 아마 최고 속도란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최고 속도라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출력이 좀 떨어지지만 7만 대 5만이니까 장점은 뭐냐? 15노트까지 순항하는 동안 대부분의 배가 시간을 보내는 순항 기간 동안 우리가 소음은 훨씬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모가미급보다. 우리는 전기 동력이니까. 걔들은 기아 물려가고. 예, 여기는 큰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최고 출력에서는 부족한데 우리가 무게가 가볍잖아요. 동시에. 저기는 5천 몇백 톤이고 우리는 4천 몇백 톤이잖아요. 1000톤 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2만 마력이다. 그래서 절대적 기동력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배 대 배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소음이란 부분이 잠수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동북아 근해에는 잠수함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거든요. 잠수함 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배 크기까지 감안하면은. 그 다음 레이더. 자, 이게 통합 마스터가 올라갔고 X밴드를 했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 X밴드를 했는지. 예, 요거는 좀 천천히 더 볼게요. X밴드 레이더를 4개를 했고 이것은 OPY2라고 해서 일본 미쯔비시 전기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투체계도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일본 자국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즉 일본은 우리보다 A사 레이더 훨씬 먼저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잘 만들고. 그러면 왜 어제 말씀드린 ASEV 같은 경우는 왜 희한한 것을 만들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끝에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X밴드를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X밴드를. 이 배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12척이나 배치원을 건조하면서 향후 주력함이 될 것인데. 예.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레이더 스텔스가 강조가 된 디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레이더 스텔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 모가미급을 전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이지스함들을 저 뒤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저걸 포착하게 되면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이지스함에서 두드려주겠다. 이런 컨셉을 쓰고 있거든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전 위에 나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요즘 배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대한 미사일인데 그리고 가장 웬만하면 멀리서 상대방을 포착하는 게 제일 유리한데 먼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전 위에 가야지 X밴드 레이더 뒤에 최대 탐지거리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S밴드를 가진 이지스의 스파이1 레이더보다는 훨씬 탐지거리가 짧을 거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 패사 방식의 스파이1D 레이더에도 제가 보건 데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전장 전위에 세운다는 게 뭐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일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뭔가 가운데 이상하게 뒤틀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사 방식이고요. 자, 그 소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랑 같은 최고 수준의 소자인 지라 갈륨 소자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저 위에 사람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쳤거든요. 이거하고 레이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이런 레이더보다는 훨씬 큰 레이더입니다. X밴드로. 볼게요. 자, 마침 제가 좀 찾았더니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이더가 이 레이더거든요. 예, 모가미 클래스고 같은 레이더인데 하나는 VSR이라고 표현을 하고 밑에는 MFR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VSR은 제가 추정컨대는 탐색만을 위해 쓸 때 다기능으로 안 쓰고 탐색만을 해서 모든 새끼 레이더, 아기 레이더가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장거리에서 뭔가를 포착하는 데 쓰는 경우에는 324km까지 포착이 된다. 네. 이게 최고 탐지거리라는 게 저는 일단은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고. 빔을 한 군데 조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히 A사 레이더는. 그래서 최대치인데 이게 실용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표적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어디에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 개를 겹쳐보면서 서로 검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324km 최대 탐지거리가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 MFR로 활용했을 때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제 빔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쉽게 힘을 한 대 모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KF-21도 동시에 하늘도 보고 육지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탐지 거리는 짧아져요. 왜? 에너지를 세 군데로 갈랐었기 때문에. 대신 동시에 한다는 그런 큰 이점이 A사 레이더로 오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 위협 요건이 발생되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 거를 거둬서 한 군데 모아준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가 된다는 게 A사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그렇게 쓴다는 게 멀티펑션 레이더예요. 다기능. 자, 그렇게 되면은 222km로 줄어든다. 요 흐름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숫자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자,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충남함에 들어간 레이더입니다. A사 방식은 S밴드예요. 예, 파장이 X밴드보다 깁니다. 이거는 X밴드보다 같은 값이면 훨씬 멀리 가는 레이더입니다. 예. 자, 그리고 크기도 X밴드보다는 좀 커요. 예, 실물 크기가 이 정도예요. 지금 이게 좀 전에 보신 그 X밴드 모가미급하고 같거나 살짝 크거나 이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S밴드가 훨씬 탐지거리가 길다. 그리고 미국의 스파이 1D 레이더, 그리고 스파이 6 레이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스파이 7 레이더 전부 다 S밴드입니다. 그게 다목적으로 쓰기 제일 좋다는 거예요. 탐지거리도 길고 어느 정도의 정확성도 확보되어 있다. 특히 A사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불편했던 파장이 길다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런 건데 일본은 왜 X밴드를 썼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탐지거리를 썼을까? 좀 전에 데이터로 보자면 200 몇십 킬로, 300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여기 1:1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실제 배에 올려다 붙이면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 중남함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무게가 어림짐작으로 따져도 모르겠습니다. 10톤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 중심하고 상관이 큽니다. 배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전력도 물론 많이 먹는 부분이 있고. 충남함의 S밴드 다기능 레이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거죠. MFR, 멀티펑션 레이더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소자는 최고급 소자가 들어갔어요. 질화 갈륨 소자가 들어갔고 A사 방식이다. 최대 탐지거리는 얼마나 될까? 자, 이거 항상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충남함의 S밴드 레이더가 A사 레이더죠. 그게 정조함에 들어가는 폐사 방식의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더 탐지거리가 더 길 것이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자, 그러면 이건 얼마나 될까? 거꾸로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뭐랄까, 깔끔하지, 죄송합니다. 깔끔하지는 않지만, 자, 그걸 그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대구함이거든요. 대구함인데, 대구함의 레이더,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이시죠? 선배열식 S밴드 레이더예요. 선배열식이라는 거는 이것은 한 면에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예, 선으로 아래 위로 쭉 이렇게 이게. 그리고 얘는 일반 레이더처럼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근데 A사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 소자도 이게 왜냐면 인천 것부터 썼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A사 레이더 기술이 일치월장했거든요. 그 초기예요. 실리콘 소자면 아마 상당히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하급 소자일 거예요. 즉 뭐라고 할까, 탐지 능력이 잘 안 나오는 쪽에 가까운 소자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업그레이드한 걸 대구급 5번 함인가 6번 함부터는 넣고 있거든요. 앞에 것도 당연히 개량되겠죠. 소자를 지라 갈륨 소자로 바꿉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개의 레이더가 2.5톤이에요. 그래서 충남함에는 이것보다 큰 레이더가 4개가 항시 붙어 있잖아요. 저 2.5톤의 무게에는 레이더 무게뿐만이 아니라 냉각장치, 이거는 공능식이긴 해요. 냉각장치, 그리고 전기 공급 장치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충남함의 S밴드 레이더는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순행식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4개나 붙어 있고 더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5톤 곱하기 4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10톤 이상이 된다. 그래서 작은 배에는 큰 레이더를 그렇게 뭐라고 할까, 통합 마스에 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경량화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된다. 경량화를 잘 하려면 냉각 장치가 작아져야 되고 고급 소자를 써야 된다. 열이 안 나게. 그게 이제는 노하우다. 똑같은 소자를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상당히 잘 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최대 탐지 거리가 250km 이상이에요. 네, 요걸로도.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미국에서 기존에 F-35하고 F-22, 그때도 옛날에 만들어진 A사 레이더고, 여기는 갈륨 비소 소자를 썼기 때문에 좀 전에 보신 대구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질화 갈륨은 아니에요. 이걸 질화 갈륨으로 바꾸기만 하도 소자를 2배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2배.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대구함도 질화 갈륨 소자를 5번 함 이후부터 넣었는데, 대구급도 그렇게 되면은 최대 탐지 거리가 5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0km 이상이.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모가미급보다 훨씬 멀리 보잖아요. 이거는 왜 S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함으로 온다면 고정식으로 더 큰 게 4개가 붙어 있어요. 물론 한 방향을 계속 보는 데는 어차피 한 면의 소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겠지요. 자, 전체 면적이 2배는 최소한 넘어 보이잖아요. 대구 것보다. 그래서 1000km는 훌쩍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든다는 거예요. 청강급에. 그래서 청조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멀리 본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추정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충남급의 아마 레이더 탐지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경우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또 하나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RMA라는 것은 레이더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다 S밴드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9개짜리 박스를 3개 다른 거. 이건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배 한 척의 가격은 2조 원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충남함 지금 4천억 뭐 이러고 있잖아요. 5천억?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충남함에 들어가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거, 알레이버커급 플라이트 2A에 24개짜리 박스를 넣었거든요. 그걸 4개를 이제 사면에 고정을 했잖아요. 저게 기존 스파이 1D 폐사 방식보다, 이 스파이 6 레이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A사 레이더고, 그거보다 탐지 거리가, 탐지 능력이 2.7배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것도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남급은 이 가운데 급하고 오른쪽에 있는 컨스텔레이션의 사이 정도 아니냐. 예, 여기 조금 더 24개짜리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KDDX로 가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37개짜리, 이게 4배 뛰어난 겁니다. 기존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크기는 살짝 커지면서도. 자, 이렇게 되면 더더욱 모가미급으로 돌아가면, 모가미급은 여기서 왜 X밴드를 썼느냐 이거예요. 200-300km밖에 못 보는데. 그러면 함대 방공이 힘들잖아요. 근접 자함 방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그렇게 5,000 몇백 톤이나 되는데 수직 발사관을 16개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또 초기 함은 수직 발사관도 없이 나왔어요. 한 6번 함, 몇 번 함까지는 그래요. 그럼 뭐 다시 장착한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되게 좀 뭔가를 헤맨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배의 정체성이 상당히 애매해져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함은 대공방어보다는 대잠방어용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배치 2로 가면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모가미의 배치 1은 그 급의 배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레이더 탐색 거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처음에는 대잠함으로 특화라도 돼서 나온 게 맞다. 그래서 레이더는 최소한만 하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 통합 마스터 같은 거 구현하는 것을 연습해보자. 국산화시키면서. 예.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예. 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SPG-62 사통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라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세종급이나 증조급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대공 레이더들이 대공 미사일에 붙어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에 있는 레이더들이 MFR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MFR, 즉 다기능 레이더라는 것이 뭔 의미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도 감을 좀 잡아보시라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탐색 레이더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 추적 레이더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표물에다가 특정 주파수로 레이더를 쏴주는 레이더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탐지, 추적, 사격 통제 레이더가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세 개가. 네, 그래서 그 당시 미사일들은 자체에 탐색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에서 쏘아주는 특정 주파수의 레이더를 목표물에 맞은 반사대에서 튀어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유명한 이지스함에도 붙어 있느냐?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SM-2 미사일 우리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초기 중기형까지도 자체 탐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루미네이트라고, 이거 정말 레이더 많이 반사되게 만들어져 있죠. 스텔스 다 망치는 겁니다. 이거 정조함에도 붙어 있어요. 예. 자, 지금은 SM6로 오게 되면서 또 SM2 후반부로 오게 되면서는 자체 SM2 미사일 내에 자체 레이더 시크가 들어가요. 또는 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돼서 추적하는 기간 동안 안 비춰주고 명중하기 직전에 가서 비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어디에서 보여요. 근데 그거나 매한가지예요. 사실은 지금은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나한테 날라오고, 그 중에는 RCS가 엄청 낮은 애들도 있고, 또한 초음속에 극초음속까지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 순간에 딱 비춰서 맞게 한다. 그래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린다. 왜? 과거의 방식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 일루미네이터, 사격 사통 레이더가 계속 물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100개, 500개를 추적하더라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은 태반의 스파이 1D 레이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급도 그럴지 몰라요. 현재 정조급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SM6가 들어가는 게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해요. SM6부터는 자체 시크가 있으니까, 탐색기가. 그래서 이런 사격 통제 레이더 숫자만큼만 동시 타격이 가능해요.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파이 1D 레이더와 이지스 시스템이 그렇게 엄청난 그 칭송을 듣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기능 레이더 MFR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충남급에서 그 호위하면서 확실하게 실현시켰잖아요. 그죠? 그게 모가미급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레이더에 의구심도 있고,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 대공방어용 레이더는 아닌데.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정주함 만들 때 우리가 진짜 열받았을 수 있겠다. 현대중공업에서 충남급이랑 같이 만들면서 충남급에 필요 없는 것들이 정조함에는 막 필요한 거예요. 값은 훨씬 더 비싸고 덩치는 훨씬 더 크고.
그런데 능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정조함이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확보가 되면 KDDX를 통해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감안한 그런 디자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우리 기술로 다 대체한 다음에 바다에 F-15처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 한때 알선을 쉽? 즉 무장만 잔뜩 실은 배 있죠. 그런 거가 잠깐 고민됐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세종이나 정조함은 그런 식으로 용도가 타격력 위주로, 즉 바다 F-15처럼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레이더하고 전투체계 우리 걸로 다 바뀐 다음에, 예, 그거는 덩치가 크니까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KDDX 크기를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없으면 KDDX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군의 규모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까지 세계 2위의 해군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일본입니다. 지금 32년에 가면 비슷해진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더 낫다 포함해서. 그거는 잠수함 전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형 항모를 가지게 된다. 각 함들의 개별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일본은 KDDX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된 거예요. 마야, 콩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최신의 함정이 아니거든요. 아타고 이런 애들은. 모가미급이 주력인데 앞에 12척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제가 뭐 바보 같다 이래서 좀 과하긴 한데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예. 근데 저는 이해를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 자, 공격력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MK41셀을 썼고, 배치 1은 16셀, 즉 2세트가 들어가고, 배를 훨씬 키워서는 4세트를 넣어요. 32셀. 근데 우리도 KVLS 1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마덱스 가서 업계 관계자분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미사일을 미국 VLS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미사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견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직 발사관을 만든 거고 수직 발사관 2까지 개발한 거잖아요. 일본은 여기 보면 일본산 대공 미사일 넣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부스트를 넣어가지고 사거리 늘린다는 거예요. 대한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넣겠다. 자, 일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이 처음에 모가미 배치 1 만들 때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레이더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는 대잠은 지금 짱짱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인 소나 있고 심도 변경 소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심도 변경 소나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수온층이 있게 되면은 물속에서 거기로는 음파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수함이 숨어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퐁당퐁당 담궈 보는 게 심도 변경 소나고, 예인 소나는 배 저 뒤로 진동이 제일 약한 쪽에서 멀리 끌고 다니면서 저주파, 예, 그것을 먼 거리에서 잡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정조급 정도 오면서 저게 두 개 들어갔고, 중량급에서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인 소나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예, 중량급도 KVL에서 16셀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제 포방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뒤에 공간,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뒤에 KVLS 뒤에 저 엄청난 공간에 뭘 쓰려고 할 것인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제가 추정하는 한국형 수직발사관 2, 그거는 4셀이 한 세트입니다. 그것을 2세트 넣으려고 한다. 그 공간 남겨놨다. 저기에는 LSM 해상형이 하나당 4발씩 정도 들어갈 것이다. 네, 대항공기용으로 꽉 채우면은 48, 32, 32발이 들어가고 앞에 거는 다 남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배치 2에 가서 만재 배수량이 6,000톤이 넘어가야지 32셀이 돼요. 그 작은 셀에서 사정거리를 뽑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탄도탄, 요격탄을 넣지는 못할 거예요. 그 안에다가. 예, SM3를 넣으면 넣을 수 있겠죠. 자, 거기서 무장에서도 제가 추정컨대는 여러분이 짐작컨대도 우리는 짱짱하게 넣을 것이다. 예, 이건 정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의문스러운 게 근접 방공 무기로 모가미급은 CRAM을 쓰고 있어요. CRAM.
단거리 미사일 11발이 들어가는가 그렇죠. 이게 뭐 사이드 와인드를 해상형으로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중앙의 레이더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체 레이더를 지금 갖춰서 약간 모양이 C 팔랑스랑 되게 비슷해졌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볼 때 어디도 보면 우리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뭐 초음속 대응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최신형은 이러면서 말 것을 허려요.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천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도 러시아는 당연한 것이고 다 초음속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탄도탄 형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사거리 1000km 이상 나오는 것도. 그게 앞에 방어망 뚫고 들어오면 뭘로 막을 거예요. 지금 SM3도 개량하면 초음속, 극초음속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 엄청나게 비싼 무기를 그렇게 개발하면서 SM6 이야기입니다. SM3는 중간 단계 요격이고 즉 천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구색은 다 갖춰서 배를 1조, 2조, 3조씩 들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맞상대해야 될 적은 내가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 방공무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희한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쪽의 배들이 다 그래요. 이건 정신 들 차렸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네. 근접 방공무기에서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의 대응을 천명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즉 우리가 미국 배만 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근접 방공무기 체계, 심지어 우리 대공 미사일도 사가져 가야 될 겁니다. 예, 볼까요? 해군 이제 배치되고 있죠. 배치됐죠 이미. 초음속 대응을 목표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잠재적인 적이 중국과 북한이 우리한테 초음속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지금 좀 전에 모가미급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개발하고 있어요. 진도는 좀 늦지만. 그러면 첫 번째 보호막이 대공 미사일이고 두 번째 게 근거리 방공 미사일이고 세 번째 게 기관포잖아요. 이렇게 3종의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방권에 있는 시스템은 그것을 세 개의 방어청이 초음속 대응을 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정주함을 또 세 척을 건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진과 개발진이 뭐 ADD나 뭐 업체에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LIG, 한화, LCD 중공업에서 알죠. 그래서 열받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그 한화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LIG에서 국산화하고 있는 거죠. A사 레이더 넣고 여러 가지 해서 30mm 기관포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CIWS2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 마하 4 플러스에 대응한다고 그들의 소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이것은 이것을 개발할 때 요구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나 갖고 있잖아요. C램이 낫겠습니까? 해군이 낫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군은 차지하는 면적도 C램보다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군만을 위한 수직 발사관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기존에 KVLS1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4개를 한 묶음으로 했고 보통의 이제 수직 발사관은 8개의 셀이 화염구를 공동으로 활용을 해요. 예,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셋이.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한 셀 안에 분화구가 따로 되어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4개의 셀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묶음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일자로 뽑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공간에 딱 맞추기 위해서. 예, 하나하나 따로 넣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뭐냐?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윤영화하면서 넣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천급 6척 같은 경우는 수직 발사관이 없잖아요. 근데 대공 방어는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팔랑스가 있지만 향후 해공은 빈자리 넣을 때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존 팔랑스는 떼서 딴 데 주고 요 밑에 거 들어가면은 자한 방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꼼꼼함이 지금 일본에서 모가미급을 살펴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꼼꼼함. 우리 수준의 꼼꼼함은 세계 최고예요. 서방권에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랜더 기반의 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요. 자, 지르콘의 예를 들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르콘을 비행기에서 발사하고 수상 함정에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격용 잠수함에도 들어갔어요. 수직 발사관으로. 우리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일본보다 몇 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시제품이. 한국판 지로콘도. 네, 그 수직 발사관 2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KF-21에서 발사할 것이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것이고 우리 수상함에서 발사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호위함급에도 들어갈 수 있다. 대구급부터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모가미급하고 어떨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일본의 해상 전력 구축에 대한 방향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예산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주 전력이고 우리는 보조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해군이 일본의 군사력이 그게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편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거에 많이 시도했죠. 일본부터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걔들은. 왜? 너 공군력 왜 키우려고 하니? 해군력 왜 키우려고 하니? 육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미국하고 일본이.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전력은 기형적이다. 그래서 모가미급이 대잠으로 함정으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MD 체계, 지상형 이지스 어쇼를 만드는 그 시점에 거의 같이 결정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수함이 중국의 잠수함이 늘어나고 있으니 또는 러시아의 잠수함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걸 막아라.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최신형 함정을 건조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보조 전력으로 미군의 대잠 전력 아웃소싱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웃소싱도 아니죠. 일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일본 사람 돈으로. 자, 그런 거에서 한참 진행을 1, 2년 지났는데 아베 사망 그 전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못 믿겠다. 우리가 전력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래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명이 돼요. 모가미급은 처음에는 대잠 위주로 나오고 대공은 미 7함대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일본 해군의 이지스급이 한두 척 끼고 이게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모가미급은 대공 방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항상 미국과 작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나 독립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공 주력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가 커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배치 1, 배치 2로 한다고 안 그랬어요. 처음에 22척 바로 간다 했어요. 그런데 끊고 두 번째 배치 2를 크게 만들었어요. 수직 발사관을 32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대공 미사일 넣겠다. 미국 거 안 넣는다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 대한 미사일, 자기들 대공 미사일 넣겠다.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 못 믿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가미급이 주력이니까. 그러면 레이더가 바뀌어야 돼요. S밴드로. 예. 전 그래서 혼란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란을. 그렇게 우리 경상도 표현 이런 게 있죠. DB 쪼았는데 우리는 그냥 충남급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했잖아요. 훨씬 작은 덩치로. 아마 훨씬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 비싼 배는 아니에요. 앞으로 비싸지겠죠, 이제. 커지고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훈풍이 불었으니까.
그래서 아베가 노발대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군비정강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한을 의식하게 되겠죠. 예, 남한과 북한이 한 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식하죠.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 문제의 배가 나온 거예요. ASEV 자그마치 16,000톤이고 근조비가 척당 3, 4조 원, 이걸 두 척을 근조한다. 10조 원이에요. 거의 이게 부족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스파이 7 레이더가 가격이 한 세트 4개죠. 레이더가 원래 2개 살려고 했잖아요. 저게 $1빌리언 넘어요. 즉 이것은 현재 환율로 하면은 하나에 1조 5천억이에요. 그걸 바다에 맞춰서 서로 개조했기 때문에 돈 더 받았을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서는. 그러면 예,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레이더만 1조 5천억이에요. 네. 이것을 왜 모가미에서는 그렇게 스텔스를 강조해놓고 얘는 왜 이러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여기 어디 제가 포버스 자료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이걸 지상 안 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에이지스 이슈 그것도 저는 일본이 팽한 걸 쓸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항이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베 때. 그래서 안 사겠다 취소하려고 했고 계약금을 3억 달러를 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3, 4천억 뭐 그때 환율로 치면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우리 돈으로 그걸 포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베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 다시 미국이 압박을 가했을 거거든요. 우리 담대한 구상했을 때 미국이 윤석열 압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가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우리 동해가 넓은 바다가 아니고 그들이 주적이라고 보는 한반도, 북한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모가미급을 앞세우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계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억지 춘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반도에서 뭐가 날아오면은 일본에 타격을 주겠다고 하면은 처음에 뭘 쏘겠습니까? 탄도탄? 뭐 물론 극초음속 이렇게 위치 뭐 이렇게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쏠 수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쏘면 돼요. 고도 3, 40km로 회피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딱 등장하는 거. 마하 10까지 가는 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 방이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압박에 밀렸다. 아베가 사망하고 기시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번 뒤틀렸다. 미국을 완전히 뭐 내몰라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받았다 일단. 왜? 그래서 제가 아베의 암살 뒤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에 바뀐 행동들이 이런 거거든요. 과연 아베가 있었으면 이걸 받았을까 이 카드를. 스파이 7 레이더를 그냥 3억은 떼이고 3억 달러 떼이고 버리려고 했던 게 저는 아베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꼼꼼히 받아 챙겼다고 생각해요. 기시다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모가미급의 목표가 수정된 겁니다. 네. 미국 해군이 없는 홀로 전력으로서 이게 이제 주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위에 구축함급하고 밑에 호위함급이 서로 시너지도 별로 없어요. 지금. 돈은 돈대로 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작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미쯔비시에서 그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들은 모가미의 스텔스를 활용해서 전진 배치를 한다. 그런데 그게 X밴드다? 저 뒤에 멀찌감치 있을 스파이 1D, 이지스의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삼적거리가 훨씬 짧은데?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작전은 대잠이었다가 이것은 배치 2를 지금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여기 뭐 이전에 이지스한 네트워크 통합해서 링크 16으로 연결한다 이런 것은 뭐 요즘 해군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형 링크 K인가요? 예, 그걸로 지금 해군 하고 있잖아요. 예. 여차하면 미군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공군도 그렇게 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보통 사람으로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X밴드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 지금 대잠 전용 호위함이었구나.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뒀었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 외교적 환경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우리 지도자를 하는 1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 7 레이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가미 배치 2를 갑자기 배치 1을 하고 2로 쪼갠 다음에 배치 2는 방공함으로 가자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것을 지금 미쯔비시에서 홍보하듯이 이렇게 막 주워 담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구축함에 대한 계획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기 구축함이 우리 KDDX급으로 말입니다. 그걸 일본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 몇 년간에 일본에서 큰 격변이 있었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도 그들의 입장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즉 믿는 도끼에 뭔가 발을 한번 크게 찍혔다. 그게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